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기록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입니다. 이 약속의 땅. 아, 두껍다. 우리 바락 오바마의 세 번째 자서전이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왜 이 수업을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책을 저희가 62페이지까지, 64페이지까지 읽어와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책은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선 의원님이 들어와 계신데 남은선 의원님이 아마 지금 그 이동 중이셔서 말씀을 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남은선 의원님은 지난 의회 때 아마 현역 의원이셨던 것 같고 그 지방의회 의원이시죠. 이번 의회는 아마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자기소개는 나중에 말씀이 가능하시면 그때 자연스럽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제 소개하고 이 수업을 개설한 이유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정치학도라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2004년 그 유명한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때 알려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오바마한테 관심을 계속 가지고 뭐 정치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죠. 2008년 대선 대통령 될 때, 2012년 재선 될 때, 또 2016년 퇴임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오바마의 자서전은 이제 지금까지 두 권이 나왔잖아요.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과 담대한 희망, 이 유명한 두 권의 자서전이 있는데 두 권 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번에 세 번째 책이 나왔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오바마 팬으로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두꺼운 관계로 저도 차마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야, 이걸 바빠 죽겠는데 이걸 내가 굳이 읽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영어로도 저 한번 이렇게 펼쳐봤다가 앞에 조금 읽다가 아유, 씨, 내가 이걸 보고 앉아있냐, 내가 바빠 죽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가 이제 번역본이 나와서 아, 이거를 수업으로 하면 나도 읽겠구나. 이렇게 해야 나도 읽겠다 싶어가지고 아, 여기 같이 읽어야 조금이라도 읽겠다. 이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바마는 기본적으로 되게 특이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정치인이면서 작가죠. 이 오바마는 자기에 대한 책만 내잖아요. 오바마가 낸 책은 오로지 자기에 대한 책이거든요. 자서전밖에는 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자서전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그걸로 돈을 막 아주 갈풀이로 긁어 모으는 그걸로 아주 대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특히 담대한 희망은 엄청 유명해서 진짜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고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란 책도 꽤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고 이번에 이 그 약속의 땅 이 책이 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마 오바마는 이 책으로 먹고 살 거예요. 이 책 아마 미국도 대통령 연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금 안 받아도 이 책이 사실은 연금인 거지.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 책 덕분에. 일단 그런 이 책하고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뭐 그것만으로도 뭐 아주 세계적인 셀럽의 삶을 즐겁게 살고 있겠지요. 또 얼마 전에 백악관에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초상화 원래 전직 대통령 초상화를 걸어주는 게 백악관의 전통인데 트럼프는 안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전 대통령이 오바마니까 싫으니까 초상화를 안 걸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10년 만에 전직 대통령 초상화 거는 행사를 다시 해가지고 오바마가 백악관에 간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럴 정도로 우여곡절이 있고 재밌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의 재밌는 점은 글을 잘 쓰는 정치인이라는 거야.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말은 잘하잖아요. 말 잘하는 거는 뭐 다 공이 그런데 글도 잘 쓰는 정치인은 근데 많지 않거든요. 옛날에 처칠 같은 경우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2차 세계대전사를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글과 말이 자유자재로 다 되는 그런 정치인이 진짜 좋은 정치인일 텐데 오바마의 경우에는 이제 글도 아주 탁월하게 잘 쓰는 사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인증받는 계기는 바로 자서전인 거죠. 담대한 희망이라든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 그 출판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거 일반적인 정치인 자서전 뭐 다 그냥 그때 잠깐 출판 기념용으로 소비되고 마는데 오바마의 자서전은 문학적 가치까지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대충 넘길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오바마가 어떤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흡수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 수업을 개설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리하게 뭐 후다닥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정석 뛰듯이 뭐 1회 독하고 2회 독하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려고 이 책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읽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책에서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이제 옛날에 레오 슈트라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로 쓸어 담듯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비로 쓸어 담듯이 그렇게 착실하게 읽고 이해를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진짜 대충 나 그거 읽어는 봤어 이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 있었고 뭐가 좋았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개설했다는 거. 그리고 일부러 범위도 짧게 드린 거예요. 원래 뭐 그래 이게 1부부터 한 5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200페이지씩 해서 뭉텅뭉텅을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포기하게 돼요. 읽으라고 했지만 되게 안 읽고 강사만 나만 혼자 읽고서 내가 다 설명해줘야 되는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게 앞에 서문 넘어가고 한 50페이지 정도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는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적은 분량이라도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자. 그리고 이게 시즌 몇 가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 석 달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 계속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면 되거든요. 소수 인원이라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읽게 된다. 우리가 우공이산, 이렇게 좀 우공이산을 옮기듯이 꾸준히 읽다 보면 이렇게 두꺼운 800페이지짜리 책도 다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천천히 읽어 나가자.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혼자 읽을 때는 한 25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어요. 250페이지까지 한번 읽었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페이지부터 64쪽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 두 번째 다시 읽을 때는 나름대로 좀 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얘기해 봐야 되겠다. 좀 토론해 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표시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 확실히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다시 읽으니까 눈에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눈이 들어오고 이게 오바마가 이렇게 된 거구나. 오바마의 인생의 초창기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읽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오바마가 물론 이제 번역문이지만 이 노승영 씨가 번역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원문이 좋으니까 번역도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오바마 자체가 원문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례를 풍부하게 인용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어떤 본질을 탁탁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연설도 그랬고 그래서 오바마 역시 글을 참 잘 쓴다. 이제 그런 거에 감탄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뭐 의무감 때문에 읽는 책이 아니라 재미 자체가 있다. 이 책 자체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일단 읽으신 분들이 본인이 읽고 좀 느낀 점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점을 하나씩 이제 얘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원식 교수님부터 그 본인이 읽으시면서 뭐 한두 가지도 좋고 그냥 가볍게 요거 좀 수업이라 재밌었다. 그래서 일부의 제목이 내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앞부분에 보면 어머니 얘기하고 아빠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명한 2004년 전당대회 연설이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이번 자서전에서는 어머니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어머니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586 운동권인 거죠. 586 운동권 여성,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전형적인 그 당시 반체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였던 거죠. 어머니는.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 세대, 외할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외할머니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이제 우리로 치면 6.25에 참전한 6.25에 참전한 산업화 세대 뭐 이런 거예요. 오바마의 부모는. 그러니까 오바마는 뭐냐면 나이는 뭐 60년대생이니까 우리 586 세대랑 동년배지만 그보다 한 세대 미친 거죠. 586 세대의 자녀 세대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 맥락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정도 느낌이랄까 세대적으로는 아니면 어쨌든 포스트 586 세대를 대표하는 게 오바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의 멘탈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그런 사회운동에 빠져 있었는가, 그게 어머니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가 이렇게 쫙 묘사가 되죠. 재밌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4쪽에 보면 중간쯤 단락의 한 네 번째 줄에서 베트남 전쟁에 좌절한 어머니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언어와 문화를 흡수하고 국제 개발 분야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유행하기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였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름대로 운동권 출신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당시 미국의 뭐 피스코프니 뭐라고 있어요. 뭐 평화봉사단이니 뭐니 해서 해외에 나가고 자원봉사하면서 사는 게 이제 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고 그랬더니 오바마가 어렸을 때 그런 데 가서 사는 이유가 어머니의 이런 방랑벽,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혼도 2번이나 했잖아요. 아버지 케냐 출신 오바마 아버지랑 한번 살았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랑 또 살다가 또 이혼하고 마지막에 혼자 살다가 이제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어떤 올곧은 자기 나름의 오름을 추구하면서 재야 활동을 하면서 평생 살은 이제 이런 분인 거죠. 그게 이제 오바마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자서전을 진짜 두껍게 뭐 800페이지 가까이 썼지만 이 책에선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지. 25쪽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잘 몰랐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별로 없었다. 한동안 케냐 정부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았다. 내가 10살 때 케냐에서 호놀룰루로 날아와 한 달간 우리와 함께 지냈는데 이때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냥 딱 한 달 같이 산 거밖에 없다 이거야. 블라블라.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내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더구나. 건축은 매우 실용적인 직종이고 세계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을 거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만한 얘기나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압도적으로 외가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아버지 그 케냐 이걸 많이 실제로 연설할 때도 많이 써먹고 그랬지만 본인의 어떤 그 실질적인 성장 과정에서는 압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데 본인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외견상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26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흑인은 프로농구 선수는 될 수 있지만 코치는 될 수 없을까? 고등학교 때 나를 흑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던 여자아이의 말뜻은 무엇이었을까? 왜 액션 영화에 나오는 흑인들은 점잖은 흑인 남자 한 명 말고는 죄다 잭나이프를 휘두르는 미치광이인들아 매번 목숨을 잃을까? 뭐 블라블라. 요거 하나. 그래서 흑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밑에 보면 또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면서 부유한 엘리트의 삶과 빈곤한 대중의 삶 사이에서 크나큰 간극을 보았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족 갈등에도 눈뜨기 시작했다.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다. 이 양극화의 문제, 양극화와 어떤 인종, 계급 간 갈등의 문제, 요거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되게 민감한 어떤 센시티브한 감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27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내가 찾은 피난처는 책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독서 습관은 아주 어릴 적부터 배어 있었다. 내가 지루하고 짜증을 낼 때, 나를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을 때, 애 봐줄 사람이 없어 나를 데리고 일하러 가야 할 때 어머니는 의뢰 책을 내밀었다. 가서 책을 읽으렴. 다 읽고 나서 뭘 배우는지 말해줘.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보여줄 텐데 요즘 같으면 유튜브 켜주면서 이거 봐 이럴 텐데 어머니는 항상 책을 보라고 했다는 거야. 그게 사실 오바마를 바꾼 거죠.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또 이게 되게 솔직한 게 28쪽에 나오면 오바마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 얘기가 나와요. 오바마의 관심은 오로지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이렇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책도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8쪽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 돌이켜보면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대학이네요. 대학에서의 첫 2년간 나의 지적 호기심은 내가 사귀려고 시도한 여러 여자들의 관심사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마르크스와 마르쿠제 덕분에 기숙사의 다리 긴 사회주의자에게 말붙일 거리가 있었고 프란츠 파논과 허덜린 브룩스는 내게 2번은 눈길을 주지 않은 매끈한 살결에 사회학 전공생에게 써먹었으며 푸코와 버지니아 울프는 검은색 일색으로 차려입은 신비로운 양성애자를 위해서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나의 꾸며낸 지성은 여자를 유혹하는 전략으로는 영 쓸모가 없었다. 다정했지만 동정은 면치 못한 관계를 잇따라 겪고 알게 된 사실이다. 다 친구는 됐다 이거야. 이게 좀 이게 뭐 있어 보이게 막 이렇게 고전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니까 야, 너 좀 있어 보인다면서 얘기는 했지만 결국 잠은 한 번도 안 잤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사이로까지 못 간 거지. 그래서 다 실패한 연애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옥시덴탈 칼리지라는 데 다닐 때 이제 그렇게 여자 꼬셔보려고 이 책 저 책 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옥시덴탈 칼리지라는 게 전문 대학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칼리지 전문 대학. 그래서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여자 꼬시려고 했던 어쨌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좀 사회과학적 문제의식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9쪽에 보면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더 폭넓고 덜 인습적인 것. 정치운동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뭉쳐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사회운동 분야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회운동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30쪽으로 넘어오면 세 번째 줄에 남을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였다. 높은 데서 내려주는 선물이나 이익 집단 간의 전리품 분배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쟁취한 민주주의, 모두가 참여한 결실로서의 민주주의였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할 만한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편입을 했다.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 편입했다.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 분야를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컬럼비아 대학교에 편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달라 보면 그때 나는 얼마나 진지했던가, 얼마나 싸납고 엄숙했던가. 이 시기의 일기를 읽으면 버락이라는 청년에게 크나큰 애정이 솟는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갈망한 그는 원대한 이상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때 완전 운동권 뽕을 맞은 거죠. 네, 운동권 뽕을 맞으면서 나는 지역운동, 지역사회운동에 헌신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어. 라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혼자 진지를 빠는 이제 이른바 진지충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막 하면서 자기 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31쪽이면 나는 중간에 나는 공상과 월터 미티의 청년 시절이요 산초 판사 없는 돈키호테와 같았다. 블라블라 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같이 대학 동료들이나 막 토론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진보, 이 사람 운동권에 꽂힌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진보적인 색채와는 좀 달랐다. 그 당시 일반적인 진보는 약간 반미주의적인 베트남전 어떤 반전운동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586 그 운동 같은 그런 어떤 자기 나라를 부정하는 어떤 반체제 정서가 만연했다면 오바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오바마 특유의 그런 어떤 혼혈이자 어떤 그런 그 이민자적인 정체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32쪽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하지만 삶을 경험하면서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너무 성급히 내세우지 않는 법을 배웠고 백인들이 구제불능의 인종주의자라는 일부 흑인들의 주장에 반대했다. 인종주의가 필연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나는 국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두고 미국의 이념을 옹호했다. 그리고 34쪽 넘어오면 두 번째 단락에 하지만 미국의 이상과 미국의 약속만큼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완강하게 고수했다. 독립선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 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미국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주민들 학살하고 뭐 그런 역사 다 있죠. 그런 얘기를 막 반박을 한다는 거야. 동료 운동권 애들이 막, 야, 너 미국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아? 우리나라 역사 초창기에 난리도 아니었어. 원주민 다 죽이고, 뭐 흑인들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그래, 알아. 그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미국이 만들어질 때 처음 했던 약속. 모든 인민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자체만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미국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미국관. 이제 그걸 고수했다는 거죠. 어떤 반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따라 보면 그것은 탄탄하면서도 변화할 수 없는 체제를 논리적으로 구축한 결함이 있었으되 명석한 사상가들이 만든 헌법과 권리 장전이었다. 그것은 곧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미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유학생 출신인 내가 미국에서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니들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대학 친구들과의 논쟁은 되게 계속 그렇게 꿈이 났고 뭐라 이라는 말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동의를 안 하는 거야.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야, 원래 미국 부모도 미국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야, 아유 뭐 꿈이 났고 네 머릿속에나 있는 미국이지 실제로 미국이 그런 줄 알아? 라고 이제 핀잔을 주는 식으로 토론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 막 이상한 실망스러운 뉴스 나오면 이게 바로 네 미국이야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운동에 뛰어들어서 블라블라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막 나오죠. 그 지역운동 얘기는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많이 성장했고 성공했지만 어느 정도 지역운동의 의미를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로 떠나게 되는 거죠. 지역운동을 접고. 이제 그 부분이 35쪽 밑에 보면 하지만 나는 머물지 않았다. 하버드를 향해 떠났다. 여기서부터 내 머릿속 이야기가 점점 모호해지고 내 동기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앞까지 얘기는 자기가 되게 신실한 운동권으로서 어떤 사회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누가 봐도 이게 선인의 삶, 선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았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끊고 하버드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가 미묘해진다는 거야. 복잡해지고 동기에 대한 해석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면 나의 마음속에 야심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난 출세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큰 권력을 쥐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다는 야망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야망 때문에 내가 하버드로 갔다 이거야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에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럴드 워싱턴 얘기를 하죠.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해럴드 워싱턴이라 시카고 시장이죠. 이 사람 뭐 흑인 출신으로 시카고 시장에 도전해서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고 또 되고 나서도 딱히 이룬 업적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다는 거지. 그 해롤드를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롤드가 자기 약속을 좀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심장발작으로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백인한테 권력이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아까 김원식 교수님 읽어주신 것처럼 예, 해럴드 사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의 연합을 보면서 한 명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변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해롤드를 보고 아 내가 정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더 나하고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8쪽 마지막 단락 보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나 자신의 야심이라는 더 개인적인 문제들과도 씨름하고 있었다. 그래서 39쪽으로 넘어오면 세 번째 단락에 그리하여 1988년 가을 나는 야심의 본고장에서 야심을 펼치기로 했다. 수석 졸업생, 학생회장, 라티노 고수, 토론 챔피언 등 내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만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젊은이들이었으며 나와 달리 자신이 중요한 삶을 영위할 운명이라는 정당한 확신을 품고 자랐다. 내가 그럭저럭 자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급생들보다 몇 살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이 학업량에 부담을 느꼈지만 지역사회 모임을 조직하고 추운 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3년을 보낸 내게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나날이 대단한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바마는 3년간 빡세게 지역사회 운동을 하면서 진짜 온갖 험한 꼴 이게 무슨 생각 모르는 사람 집 앞에 가서 똑똑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지역운동가입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겠어요.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하버드 오니까 너무 편한 거지. 이제 지역운동 하던 거에 비하면 이게 물론 하버드 로스쿨 공부를 하는 게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다 가면 학을 띄고 어려워하는데 오바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토론, 원리적 토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다가 그런 꽉찬 노숙을 하다가 하버드 와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보다 몇 살 많기도 하고 고민도 더 많이 했고 그런 게 이제 더 잘, 그래서 최초의 흑인 로스쿨 편집장이 된 거죠. 로리비 편집장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공법이라는 분야가 평소에 자기가 하던 고민하고 잘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40쪽에 보면 하버드 로리비 편집장이 되면서 출판 계약도 들어오고 뭐 연방 대법원 사무보조원으로 들어가서 그 인턴이라는 건 거의 취업을 전제로 한 인턴이거든요. 미국의 인턴은 우리처럼 뭐 서무 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간 인생이 쫙 펼쳐져 있었고 운 좋으면 바로 출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아, 거액의 연봉과 자산. 아, 근데 아닌데. 난 아직 그럴 건 아닌데라고. 왜냐면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 이제 정체성이 한쪽에서 머리 뒤에 있으니까 아닌데 라면서 이제 주저하면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가 1장까지의 내용이고 2장은 이제 앞부분에 미셸을 만나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연애고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미셸이라고 하는 그 자기로서는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그 잘 나가는 샐러리맨 그 이때 이미 변호사고 자기 사수였던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이렇게 법률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갔던 로펌의 사수 우리 우영으로 치면 정명석 변호사. 근데 이제 그 사수인 미셸을 만나서 연애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운동권 시절 얘기를 갖고 꼬셔가지고 이제 호감을 느끼게 하고 블라블라 뭐 미셸도 마음에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입문하는 얘기가 아까 남은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인 거죠. 말대로 처음에 이제 그 유권자 참여운동 무슨 운동 피플 보트인가 뭐 그 운동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앨리스 파머인가요? 그 앨리스 파머라는 여자 의원이 자기가 이제 그 이 지방 의원인데 주상원 의원이죠. 근데 연방 하원 우리말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가 빌 것 같잖아. 그래서 요거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죠. 47쪽에 보면 나는 미셸을 설득했다. 이걸 쉬운 전이라고 생각해봐. 물에 발만 담가 보는 거지. 그렇군.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내 뺨에 입맞춤을 말했다. 이건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 같아. 그러니까 해야겠지. 다만 내가 스프링필드에 가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줘. 그러니까 너 할 거면 해. 나는 끌어들이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요때 이제 또 하나 어머니가 자궁암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어머니 또 호탕한 여장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면 어머니가 말했다. 미셸에게 동의를 받으렴. 내가 결혼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이야. 그렇다고 내 핑계로 물러설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난 내일만으로도 벅차. 나 때문에 모두가 제 삶을 유보한다는 느낌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그건 끔찍해. 내 말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아픈 거 핑계로 너 출마하려는 거 접지 마.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라고 어머니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오바마라는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여장부가 대단한 역할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출마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완전히 진짜 허접한 그 소수의 캠프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캐롤이라고 하는 론이라고 하는 친구와 캐롤이라고 하는 친구 두 명의 스텝을 영입을 하죠. 근데 그 두 명의 스텝이 정치 교사인 거죠. 일종의 어떤 선거 전문가고 마키아벨리스트고, 이제 그 오바마 같은 이상주의자에게 정치 현실은 이런 거야 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고, 막 후별 방문 열심히 해가면서 지역구 닦고 있는데, 아까 남우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앨리스란 여자가 국회의원 선거 안 되니까 자기가 롤백 해가지고 거기 또 다시 나오겠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씨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앨리스가 추천인 명부를 받아본 거 보니까 너무 허접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선관위 고발하면 얘 날라가겠는데? 라고 참모들이 얘기하니까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면서 이제 오바마가 주저하니까 참모들이 야 너 그거 안 할 거면 정치할 생각 하지도 마.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당선이 됩니다. 54쪽에 보면 이왕 시작한 김에 우리는 추천서가 불량한 민주당 후보 여럿을 더 탈락시켰다. 민주당 적수가 전멸하고 이름뿐인 공화당 경쟁자만 남게 되자 주상원 의원은 따놓은 당선이었다. 더 고귀한 정치를 위해 내가 품은 비전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그래서 결국 상대 후보들의 추천서 오류난 거 다 지적해가지고 그걸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상대 후보도 날려버리고 거의 단독 후보로 이제 가게 된 거고, 페어플레이에 대한 소신이 어떻든 나는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당선이 됐어요. 주상원 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쪽에 보면 첫 번째 달라 마지막 세 번째 줄, 그 병실에 어머니와 동생 둘만 있었다. 나는 원대한 포부를 이루느라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다. 원대한 포부란 말은 일부러 역설적으로 쓴 거죠. 사실 주상원 의원 되는 게 뭐 그렇게 원대하겠어요. 근데 일부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 자성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쓴 거죠. 자기 풍자에 담아서 그 순간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슬픔과 더불어 지독한 부끄러움이 치밀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상원 의원 되자고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고, 8년간 열심히 그 스프링필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상원 의원 업무를 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해보니까 이게 주상원 의원이라는 게 중앙 정치랑 똑같이 너무 정파적으로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고, 하려 그러면 소수당이었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소수당이어서 자기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지역 정치가 완전히 다 이렇게 이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오바마가 뭐 멋지게 해보려고 해도 아까 남은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핀잔이나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58쪽 보면 그것이 스프링필드에서의 정치였다. 대다수의 눈길을 피해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의원들은 여러 이익 집단의 압력을 시장통 장사꾼처럼 열심히 저울질했으며,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네 텃밭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몇몇 첨예한 인연적 쟁점, 총기, 낙태, 세금에는 눈을 부릅떴다. 그러니까 이런 정파적 이슈, 당파적 이슈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딴에 노력을 했다는 거. 59쪽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 나는 시도했다. 지역구에 돌아가서는 초대란 초대는 죄다 수락했다. 구독자가 5천 명도 안 되는 지역 주간지 하이드파크 헤럴드에 고정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주민 간담회를 주최하여 다과를 차리고 입법 현황 자료를 쌓아두었다. 대개는 보좌관과 외로이 앉아 시계를 보며 오지 않을 청중을 기다렸다. 그 사실 독서 모임 주최해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시계 보고 있는데 안 와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다 뭐 갑자기 노쇼 해버리고, 또 뭐 이게 그래도 공지했으니까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만 두세 명 앉아 있고 뭐 이런 뻘쭘한 상황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리고 지역구 선거운동을 할 필요 없어. 그냥 게리맨더링을 해가지고 이미 당선될 수밖에 없게 지역구를 다 짜놨어. 유리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선거운동 안 해도 다 당선돼. 가만히만 있으면.
이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까 뭐 이 정치라는 게 벽에 머리 번지는지 그만둬라 이런 핀잔도 듣게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밀려오고 미셸은 이건 말이 다르잖아 버락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하고 이게 청년들이 겪는 육아 스트레스를 똑같이 오바마도 겪은 거죠. 그러면서 이럴 가치가 있어? 라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짜증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내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가정을 희생하면서 이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회의감이 들 때 어떤 짓을 했냐면 더 큰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시영님 씨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흑역사 안 될 상황인데 무리해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한 거죠.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경선은 출발부터 재앙이었다. 몇 주 지나자 러시 진영에서 이렇게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외부인이야. 백인들이 뒷배를 봐준다고. 그는 하버트 엘리트주의자야. 게다가 그 이름 말이야. 흑인 맞아. 왜냐면 버락 후세인 오바마. 버락 후세인 오바마잖아요. 후세인. 후세인은 아랍인 같잖아요. 이게 흑인이 맞긴 맞냐. 얘 아랍인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상대가 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게다가 그중 보비의 장성한 아들이 비극적인 총기 사고로 사망하여 동정 여론까지 쏠렸다. 나는 한 달간 선거운동을 사실상 중단한 채 우리 교회에서 제레미야 라이트 목사가 주재하는 장례식을 집에서 지켜봤다. 그 상대 후보가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빡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막 겹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당연히 낙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구경이나 하자라고 하는데 웬일인지 출입카드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카드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됐고 그래서 이 대회장이 입장할 수가 없었고 결국 밖에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엘고 대통령 후보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스크린으로 보고 짜증만 잔뜩 받은 상태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면서 이게 자기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정치엔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있고 회복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자기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한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 마지막 64쪽의 마지막 문단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인생이 이제 완전 바닥인 거예요. 인생이 이제 오바마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바닥인 상황에서 이 장이 끝납니다. 나는 40이 더 됐고 빈 털털이었고 왜냐면 선거 몇 번 하다 보니까 돈 다 썼죠. 굴욕적 패배를 당했고 결혼 생활은 삐꺼덕거렸고 미셸은 거의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이대로 가면 야 이혼하자고 나올 판이야. 난생 처음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활력과 낙관주의, 잠재력이 허무하게 소비진되어 버린 듯했다. 더 암담한 자각은 따로 있었다. 이번 출마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타적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아집을 만족시키려는 아니면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달래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말하자면 나는 더 젊은 시절에 그렇게는 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소질도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이라는 건 좀 안 좋은 의미의 정치인이겠죠. 나쁜 의미의 정치인. 내가 그런 정치인이 돼 있었더라는 거야. 이 정치를 해보니 한 8년 지방의원 하고 나니까 내가 바로 그런 나쁜 의미의 정치인이 돼 있었고 게다가 소질이라도 있으면 모를 텐데 또 한쪽에는 운동권 버릇이 남아 있어갖고 그런 소질도 잘 없더라. 아씨 내 인생 어떻게 해? 라면서 이제 완전히 인생에 꼬여있는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바마의 어떤 인생 스토리의 어떤 도입 부분. 본격적으로 오바마가 정치인으로서 뜨는 건 그로부터 4년 뒤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게 뭐 3장 4장에 나오겠죠.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하고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다시 스토리를 읊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그 얘기는 오바마가 실제로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 한국이었으면 오바마가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다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키덴탈 칼리지를 갔다가 컬럼비아로 편입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을 간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지방 전문대 출신인데 서울 4년제로 편입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로스쿨 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지방 전문대 출신이라는 것만 강조해요. 쟤는 원래 그 박성민이라고 1급 청와대 청년비서관 돼서 되게 논란됐던 친구 있잖아요. 걔가 고려대 학생이라고 처음에 1급이다 나왔는데 문제가 뭐지 그랬다가 고려대라 그 고려대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남대에서 편입했대. 그러니까 강남대 출신이 1급 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박성민은 지금도 강남대라는 꼬리표가 계속 쫓아다니거든. 근데 한국은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시가 워낙 빡세니까
그때 어디를 들어갔느냐가 사실 평생의 어떤 질곡이 되는데, 오바마는 어쨌든 옥시덴탈 칼리지 들어갔다는 걸 당당하게 책이 자주 밝히고 있지만 아무도 그거 문제는 안 삼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버드 로스쿨 나왔다 이걸로 그냥 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건 한국은 이제 너무 그 이렇게 대학 입시가 평생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편입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고, 그게 이제 무슨 대단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평생 꼬리표를 쫓아다니는 그런 안 좋은 문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점. 좀 그게 이제 오바마 같은 스토리가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서울대 나와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재밌게 나오지만 특별 방문이 가능하다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오바마는 이제,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걸 다 금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이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집이나 무슨 모임을 직접 찾아가서 똑똑 두드려갖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마한 누구입니다, 이걸 못하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집도 그렇고 어떤 가게도 그렇고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걸 법으로 다 금지를 해놨지. 근데 아마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돈 뿌리고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취지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짓 하는 정도는 넘어섰기 때문에 그 호별 방문해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시민운동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운동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어떤 활동의 제약을 되게 엄격하게 두고 있고,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도 못 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씨가 선거위원장 출신인데 그거 모르고 선거운동 기간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잡고 저 좀 지지해 주세요 그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정치인이 저기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마이크 잡고 못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보면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시장통 가서. 근데 그게 무슨 병신 같은 짓입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서 일부러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 줘가지고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되게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랑 비슷하게 보고, 어떻게든 뭐든 하지 마,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좀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그 문제인데, 근데 이제 미국 오바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미국 정치의 단면에서는 그런 면이 훨씬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선거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언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잘 이슈화가 안 되죠. 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자서전을 보면서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신경 쓰면서 보면 또 배우는, 미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봐주시고요. 혹시 박지아님 가능하시면 잠깐 비디오 켜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면 뭐 무리하실 건 없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잘 됐는지. 네, 괜찮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마찬가지로 4장까지, 이번에 두 챕터씩 보는 겁니다. 4장까지 읽고, 그러니까 1부 끝이죠. 4장까지 읽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빠이빠이. 들어가세요.